안녕하세요. 마켓남입니다. 지난 4월 초 금융시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시행하자마자 바로 좀 유예를 하면서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중국은 빼고요. 3월까지만 해도 되게 강경한 모습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유예하는 모습을 보인 데에는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히 미국 채권금리의 상승이 이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 내가 채권 시장을 봤는데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 그래서 내가 관세를 좀 유예를 했어. 라는 얘기를 했죠. 여기서 포인트는 불안해하더라 라기보다는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채권 시장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채권 시장을 보고 있었어요. 주식 시장이 아닌 채권 시장을 보고 관세 유예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채권 금리는 왜 오른 걸까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초반 대외 정책, 금융 정책 이런 것들은 관세를 올리고 이를 통해서 제조업 회복을 꾀하는 동시에 미국 10년 금리, 미국 채권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채권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부의 리파이낸싱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죠. 장기적으로는 모기지 금리도 낮추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강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이는 이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흐름은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달러는 약세를 갔고요. 그래서 관세를 때리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커런시 옵셋이라는 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됐어요. 그리고 금리는 쫙 하고 올라갑니다. 이게 최근의 흐름이에요. 과거에도 그랬냐? 과거에 금리가 올라갈 땐 달러도 같이 올라가는 측면을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그 달러와의 자산의 그 이율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최근 흐름은 더욱더 그러한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그 양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었어요.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경기 둔화 이런 것 때문에 달러 안전자산을 쏠리게 되고 안전자산 선호가 더 강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경기 순환적인 어떤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최근에는 경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니까 하다가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 라고 해서 금리가 내렸는데 경기가 나빠지는데 미국 경기가 나빠지는 거죠. 미국 경기가 나빠지는 거니까 달러가 같이 빠집니다. 그러면 원래 계속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달러와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요. 요게 이상한 겁니다. 네, 과거 사례를 좀 한번 봐도 최근처럼 금리와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때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많지를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때가 유럽 재정위기죠. 이때 이후로 이제 양적 완화가 쭉 시행이 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이제 버냉키 연준의장은 테이퍼링이라는 걸 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요. 또 동시에 2012년대부터 이제 엔저가 시작되죠.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엔저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달러가 쭉 강해져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일 때도 금리가 지금처럼 급격하게 움직였냐? 아니에요. 또는 금리가 이렇게 확 바뀔 때 달러가 이게 또 동시에 그렇게 빨리 움직였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케이스가 흔치 않아요. 지금 흔치 않은 케이스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뭔가 시스템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금리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채권금리 움직임에 이렇게 시끄러운지
도대체 얼마나 움직였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잠도 안 자고 지켜볼 정도냐라는 겁니다. 자, 이 차트는 그 미국채 10년 금리의 30분 봉 차트예요. 이렇게 금리가 최근에 4월 이번 주 동안에 30분 분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채권의 가격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가격 변화율은 금리하고 가격은 반대 방향이에요. 금리가 움직인 거에 듀레이션 대략 만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기. 그리고 방향성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채권이 금리가 10bp, 시장금리가 10bp가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럴 때의 대략적인 가격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곱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에 10 곱하고 10bp 0.1%죠. 그럼 0.001을 곱하면 이 숫자가 나와요. 마이너스 0.01. 즉 마이너스 1%. 금리가 10bp가 움직이면 10년짜리 채권의 가격은 수익률은 마이너스 1%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때가 3.898 요 숫자죠. 그리고 제일 최고점 여기 올라갔을 때가 4.594 마지막 마감은 4.494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자 최대로 봤을 때 4.594 자 우리 초에 시작했을 때하고 얼마 움직였나요? 약 70bp 상승했어요. 10bp에 1%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7%가 손실이 났습니다. 채권 가격에서. 그리고 마감 금리는 4.494 이번 주 마감. 그러면 60bp 상승한 거고 이러면 채권 가격은 약 6%가 손실이 난 거예요. 마이너스 7%, 6% 이거 뭐 주식하면 10%, 20% 뭐 금방 났는데 뭐 거기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자,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 특히 미국 국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 돼야 되는 게 미국 국채죠. 거기서 수익률이 이렇게 났는데 현재 미국 10년짜리 채권의 국채의 이자율은 4.65%나 이자율이요. 쿠폰. 그런데 그럼 이거 일주일 동안 그럼 이자가 얼마나 쌓이냐? 0.09%가 쌓여요. 0.09%. 0.09%. 이렇게 되면 주간 최대로 마이너스 7% 손실 났다 그랬죠? 그러면은 약 70배의 손실이 난 겁니다. 이자 수익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난 거예요. 70배가 손실 났다는 건 결국 70일, 한 2달 좀 넘어야 되죠? 두 달 반의 시간을 온전히 쭉 보내야 그 채권 가격 손실 본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만큼은 무수익 자산이 되는 겁니다. 2달 반 동안. 요걸 그대로 가져간다면요. 마감으로 왔을 때는 조금 회복했으니까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은 이자가 없다고 봐야 돼요. 채권에 이자가 없는 겁니다. 채권은 금리 변동, 가격 변화율이 작은 대신에 들고 있으면 결국 캐리로, 이자 수익으로 수익을 커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한번 주간 변동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게 4.4949, 요 밑에가 대략 4.29 정도 됩니다. 4.29. 즉, 요 사이가 한 20bp 차이가 돼요. 얼마? 2%씩. 수익률이 2%씩 바뀌었어요. 2%씩.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마이너스 2%, 여기만큼 플러스 2%, 여기는 한 마이너스 1%, 여기도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였겠네요. 요러한 장이 30분 사이, 그러니까 하루에 계속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30분 봉으로 보면 뭐 이 정도면 대충 하루 정도 되겠네요.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다 맞추면 뭐 어마어마하겠지만 다 못 맞추면 뭐 될지 모르죠. 그러면 한 이쯤 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리로 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쯤 왔을 때 여기로 쭉 간다고 봐야 되나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채권은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장이 아닌데 채권 원래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쓱 움직이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계속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 라고 하면서 보고 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채권 금리는 이렇게 올라버린 걸까요? 첫 번째, 차익 실현했다. 그동안 채권 금리가 이번 주 들어오기 전에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했다.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 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얘기가 있었죠. 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채권을 매도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미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채권을 매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니다. 엔캐리 트레이딩이 청산되었다. 아까 중국이 미국 채권을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냥 외국 중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을 거예요. 중국도 전체 외국인 보유량, 외국 국가 보유량 중에 2위일 거고, 3위가 영국,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첫 번째인 엔화가, 엔캐리 트레이딩이 청산이 되면서 미국채를 던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니다. 그거 다 아니고, 레버리지 포지션이 어라인드 되었다.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곳은 그래도 미국 금융기관들입니다. 여기서 들고 있는 어떤 포지션들, 레버리지에 관련된 포지션들이 어라인드 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네, 그럼 먼저 차익 실현 때문에 올랐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채 10년 금리하고 기준금리 차트인데요. 최근에 2025년 들어와서 4.8 수준에서 4% 수준까지 쭉 빠졌습니다. 네, 쭉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쭉 빠지고 경기 둔화 우려가 쭉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 3월 달에 관세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쭉 올랐죠. 그래서 기준금리도 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만큼 뭐 많이 빠지긴 했어요. 4.8에서 4%까지 80bp가 빠졌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했다. 근데 어디까지? 4.4까지. 이게 타당해지려면 글쎄요, 여기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4.5 요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최소 2번에서 3번, 2번 하게 되면 이제 현재 4.5에서 4%까지고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세 번째, 뭐 점도표에서는 2번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여기까지 왔죠. 세 번째, 3.75%까지 추정되는 요 금리를 현재까지 수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한다고? 뭐 거의 뭐 번 거의 반은 토해내는 차익 실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4%에서는 차익 실현 할 만하지만 3.75 수준에서 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한다면 굳이 한 4.2, 3 요 정도 수준까지가 차익 실현 레벨인 것 같아요. 게다가 GDP 나우 수치인데요. 1분기 GDP가 아작이 났습니다. 아작이. 금 수입 조정한 값으로도 0. 여기가 0이에요. 역성장이에요. 역성장. 1분기가 역성장입니다.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았단 얘기죠. 1분기에. 대단히 안 좋았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한 번 더 가면 공식적인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지금 최근에 발표된 이제 CPI하고 이 숫자인데 보시죠. CPI가 이렇게 됐어요. 0.1% MOM으로. 헤드라인은 마이너스 0.1이 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생산자 물가. 그럼 관세 때문에 생산자 물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근원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찍혔습니다. MOM으로. 헤드라인 MOM도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PPI가. 관세로 인해서 미리 가격을 올렸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줄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차익 실현을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 매도해서 금리가 올랐다라는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차트는 이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그 보유량 추이입니다.
이 붉은색이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이고요. 하늘색이 일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은 쭉 보시면은 쭉 꾸준하게 내려왔어요. 보유량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딱히 어떤 일 때문에 줄인 건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줄여왔어요. 급격하게 변동되는 때가 딱 한 번 2016년 중반에 한번 있었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보시죠. 이게 미국 10년 차트인데요. 2016년 기간 보시죠. 2016년 여기 2월이고요. 2016년 12월까지가 요 사이입니다. 자, 요 사이에 금리 어떻게 됐냐? 올랐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 2016년 하반기 끝에 4분기에 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빠졌어요, 금리가. 그럼 이때 오른 게 그것 때문 아니냐? 아닙니다. 이때 오른 거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작할 때예요. 이때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재정 적자를 엄청 늘리겠다. 그리고 국채 발행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들고 나서 발행됐을 때고, 실제 당선돼 버리니까 그러면 공약 현실화에 대한 두려움, 가능성 때문에 금리가 팍 올랐던 그런 시기예요. 중국의 국채 매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환은 어떻게 움직였냐? 환 움직임은 2016년 이후부터 동일한 비슷한 시기 볼까요? 쭉 꾸준히 환이 위안화가 약해졌어요. 이러한 흐름은 이후의 흐름을 봤을 때 저 보유량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때입니다. 나중에 이쪽은 이제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던 때라서 그러한 그 급격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최근 흐름은 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붉은색, 보라색 차트가 이제 미국채 10년 차트고요. 30분 차트예요. 기간은 이번 주 동안의 흐름이고요. 요 봉 차트는 달러 위안화 외환 차트입니다. 30분 봉이고요. 자, 보시면 월 주 중반까지는 쭉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이게 거의 한 70bp, 한 60bp 정도 오른 것 같은데 60bp 정도 올랐겠네요. 그렇게 빠르게 올랐어요. 자, 그 사이에 그럼 환은 어떻게 되느냐?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제가 중국 입장이고 달러 채권을 들고 있는데 팔았어요. 그럼 달러가 생기죠. 이 달러를 시장에 주고 저는 위안화로 바꿔서 가야 돼요. 그럼 시장에는 달러가 공급이 늘고 위안화가 공급이 줍니다. 위안화 수요가 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위안화가 강세가 되겠죠. 근데 주 초반의 흐름은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돌리면서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데, 자, 그 사이의 움직임은 물론 여전히 움직임이 높죠. 20bp 정도, 최대 30bp 정도까지는 움직인 것 같고, 적당히 20bp 정도 움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움직이는 시점하고 환이 움직이는 시점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 시점에 그대로 같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물론 결제 타이밍을 늦춰갈 수도 있겠지만 사이즈가 크잖아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환 위험을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환은 주걱주가 할 텐데 이게 바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금리가 60pp 정도 뜨는 요 구간에서는 오히려 약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뤄왔을 때 중국이 매도를 해서 일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메인 이유였다? 그렇게 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딩을 청산하면서 과연 올랐는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이 보라색 차트는 미국채 10년 금리 30분 차트고요. 파란색은 미국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이 회색은 엔달러 환율 차트고요. 자,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인데요. 자, 보시죠. 미국 채권이 쭉 오를 때 환이 크게 움직인 거는 좀 후반에는 움직였어요. 후반에는 움직였습니다. 엔화가 빠르게 강한 모습을 보였죠. 자, 하지만 엔화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 엔화만 강하게 움직였느냐? 아니죠. 달러 인덱스가 약해졌어요. 달러 인덱스가 같이 약해졌는데, 자, 엔캐리 트레이딩으로 해서 엔화가 강해지는 거면은 엔화만 많이 강해지는 모습이 좀 나오긴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때 흐름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를 완전히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흐름의 주 후반에는 그런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긴 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하지만 요 주 초반 여기서는 과연 그렇게 움직이느냐? 글쎄요. 금리 움직임하고 환의 움직임이 크게 연동이 되지는 않아요. 아주 많이. 물론 방향성 자체는 비슷한 흐름도 있지만 트레이드 청산이다.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작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24년 8월에 검은 목요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확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첫 번째 청산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움직였냐? 자, 그때 오히려 그 경기 둔화,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하면서 금리가 같이 올라버린 게 아니고 일단 금리가 빠졌어요. 금리가 빠졌습니다. 동시에 엔화가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럼 그만큼 같이 달러 인덱스가 강해졌냐?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는 그대로 있고 엔화가 강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환에 있어서는 최소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와중에 그럼 금리가 올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금리가 안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 주식이 빠졌죠. 주식을 팔고 엔화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금리를 올린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요거는 일부 섞였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걸로 설명이 다 된다? 이러한 흐름이 설명되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 레버리지 포지션이 언와인딩 되어서 금리가 올랐는가를 한번 보기 전에, 그러면 레버리지 포지션은 뭔데를 알아보시죠. 채권에서의 레버리지 포지션은 거의 대부분 베이시스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포지션 구축 주체가 있어요. 그게 펀드가 될 수도 있고 투자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가지고 있죠. 돈이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시장으로 갑니다. 채권 시장으로. 여기서 채권을 캐시를 주고 채권을 사요. 그럼 이 포지션에는 지금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뭐 하냐? 이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일부, 조금만 증거금이니까 일부만 내면 돼요. 일부를 증거금을 내고 채권 선물 매도를 하든가 금리 수합 매도, 즉 페이, 금리 수합을 페이 포지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둘 사이에는 이제 해치가 돼요. 일종의 해치가 됩니다. 해치가 되면서 작은 차이거래 차이가 생겨요. 그게 베이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베이시스. 요거를 가지고 작은 수익을 얻는 건데, 그럼 수익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포지션 사이즈를 늘리면 돼요.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이 레포 시장이라는 곳을 갑니다. 레포 시장이라는 곳을 가서 기존에 증거금 내고 남은 채권, 이거를 담보로 레포 시장을 통해서 돈을 빌려요. 이건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린 돈을 다시 그대로 일로 갑니다. 채권 시장으로. 그래서 다시 채권을 사고 이 채권을 가지고 또 파생된 상품 시장에 간 다음에 남는 거는 또 레포를 가서 또 빌립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지션을 격하게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사이즈를 확 늘린 다음에 안정적이고 작은 수익을 먹는 게 베이시스 포지션입니다. 자, 그럼 이 베이시스 포지션이 언와인딩 되었는지 보려면 이 베이시스의 흐름을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차트는 5년짜리 아까 얘기했던 수합 금리에서 국제금리를 뺀 거예요. 요 차이가 스프레드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인다. 가끔 퍽퍽 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포지션은 성립할 수 없어요.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지션이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가 한번 툭 올라오더니만 확 빠졌어요. 이렇게 할 때마다 시장은 이제 자금 경색이 조금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런데 일단은 한번 툭 움직였고요. 여기는 10년 금리입니다. 10년 수합에서 10년 국채금리를 빠진 거예요. 요게 요 레인지로 꽤 크게 움직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한번 후두두둑 빠집니다. 높은 쪽에서 빠진 걸 보면은 이게 가격이 꽤 많이 빠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빠진 걸로 생각하면.
30년은 더 많이 빠졌어요. 30년은 이게 지금 10년짜리 위에 있는 게 5년짜리인데 30년은 요 폭을 계산하면 꽤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스프레드가 확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요. 포지션을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여줘야 할 건 이제 단기 자금 시장. 아까 포지션을 구축할 때 레포라는 걸 쓴다고 했어요. 레포. 이게 단기 자금 시장인데 그럼 여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또 이상이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면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줄에 여기 요 5개의 차트가 갖고 있는데 첫 번째 3개를 한번 보시죠. 이 3개가 뭐냐?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 사용되는 시장들인데 각각 좀 기구가 틀립니다. 이건 SOFR라고 쓰이는 거고요. 요거는 TGCR, 요거는 BGCR이라고 쓰이는 그런 기구들이에요. 뭐 이거 자세히 아실 필요 없지만 다 단기 자금이다. 그럼 요게 뭔데? 여기는 담보를 맡기고 자금을 빌려오는 곳이에요. 자, 요 밑에 있는 거 2개를 보시죠. 밑에 있는 거는 요거는 OBFR 그리고 EFFR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자, 여기는 무담보예요. 무담보입니다. 위쪽은 그래프들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다 동일한 기간이에요. 쭉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 쪽은 살짝 내려가네요. 살짝 내려갔어요. 최근에. 무담보 거래하는 그 볼륨이 줄었어요. 무담보 거래량이 줄고 담보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신용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신용으로만 안 되고 그냥 뭔가 담보를 요구를 하는 게 즉 안정성을 더 찾게 됐다는 겁니다. 단기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자금을 정말 짧게 요거는 다 돈을 짧게 빌려주는 시장이거든요. 뭐 짧게는 하루, 뭐 길게는 7일,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빌려주는 시장인데 그 짧게 빌려주는 것도 난 너를 못 믿겠다. 이게 뭐 개인이 빌리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빌리는 건데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을 못 믿는 거예요. 네가 내일 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어 하면서 담보를 좀 줘봐. 담보거래량을 하자. 담보거래로 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밑에 있는 무담보면 뭐 담보 없이 우리 그냥 싸게 이렇게 저걸로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규모가 줄었어요. 전부 다 담보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지션이 어나인딩이 되고 있는 것이 조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나인딩을 해야 하는 걸까요? 결국은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일단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 주체,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주체들, 특히 기업이겠죠. 경기 주체들의 이제 현금 확보를 하려는 수요가 확대돼요.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워낙 큰 변화가 눈앞에 있고 그 일정하지도 않고 갔다 갔다 하니 일단 캐시가 최고야. 캐시 전부 다 땡기자. 캐시를 확보하려는 요구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 캐시를 내줘야 하는 은행이 어떻게 했어요? 은행은 이제 캐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돼요. 은행이 자금 보충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단기 자금 시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더 급증을 하게 되죠. 난 돈이 필요한데 내가 은행이 쟤한테 돈을 빌려줬었어요. 그러면 야 짧지만 나 곧 돈 필요할 거니까 네가 나한테 돈을 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안정성을 좀 확보해줘. 담보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금 시장이 조금씩 경색돼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돈을 또 마련을 해야 하는 쪽에서는 또 무엇을 하게 되냐? 아까 얘기했던 수익이 발생했던 포지션, 채권금리 아까 많이 빠졌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일부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또 많은 돈을 쓰고 있던 레버리지 포지션, 레포를 땡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청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금을 확보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을 쫙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채권을 팔게 되죠. 아까 채권 매수하고 파생상품 매도를 했는데 파생상품을 매수하는 포지션하고 거꾸로 채권을 매도를 해야 돼요. 이러한 흐름이 보입니다. 또 자금 경색되면 이 포지션도 꼬여버리니 포지션도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레포 매도 수요도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금리가 급등을 빠르게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번 금리 급등의 본질인 것 같아요. 불안에 따른 안정성 확보 노력. 요게 금리 급등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상황은 끝난 걸까요? 끝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시장의 이 불안한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요인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정말 끝내기 위해서는 시장에 안정감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두 분이죠. 최종으로 내가 너에게 신용을 공급해 줄게, 유동성 충분히 공급해 줄게 라고 하실 분과 야, 정책 살살 할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주실 분, 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최소한 등장을 해야 모든 것이 완전하게 끝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요거를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차익 거래를 짧은 단기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은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켓남의 미국 금리 급등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